네, 오늘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셜TV의 황인상입니다. 홍건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볼 주제가 출생률인데, 음. 일단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동생 하나 있습니다. 저도 동생 하나 있거든요. 동생 몇 살 네, 차이? 동생하고는 4살 차이인데,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는 동생이라서. 오, 네. 그럼 지금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연예인이긴 한데, 많이 활동을 안 하는. 아, 그래? 아직은. 네,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연예인이기도 한데, 요즘 제 주변에는 그래도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동생도 있고 누나, 형제 자매가 많은데 요즘 새로 태어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보면 거의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내가 이제 옛날에 살던 데가 그 신림동 그 서울대학교 옆이거든. 네. 거기 내가 나온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의미로 따지게 되면 일단 뭐 가임기 여성이 아니죠.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총 애를 낳을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0.78명이라는. 그렇지.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네. 두 사람인데 한 명이 안 나올 수 있다. 한 명도 안 나온다는 얘기고 10쌍이 결혼했는데 10쌍 중에 이제 7명 정도만 이제 애를 낳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뭐 사실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는 거지. 그럼 이제 장난 아닌 거지. 그렇게 출생률은 꼴찌인데 참 정부에서는 뭘 했냐라고 봤더니 아니 하긴 했어요. 280조를 쏟아부었더라고요. 16년 동안 그것도. 와, 16년. 네. 작년 한 해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누적이야? 누적으로. 그러니까 2005년은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나서 280조 원을 꾸준히 투입을 했는데 결과는 이런 꼴찌, OECD 회원국 중 꼴찌,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출생률이 0.78인 것도 충격적인 이 숫자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24만 9천 명 정도.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네. 그런데 10년 전, 12년도 기준으로는 48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20년 전에는 64만 명 정도였어.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서도 반토막이 났고 그 전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가 어떠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심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게 심각의 정도를 좀 넘어선 것 같은 게 그러면 뭐 이제 어딜 가나 이제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집은 많은데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도 없고. 그렇지. 거기다가 지금 사망률은 작년 기준으로 37만 명이야. 그러니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얘기는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거잖아. 소멸이 되겠네요. 나중에 쭉 가다가. 그럼 이제 소멸이 되는 거지. 아,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잖아. 네. 그러니까 첫째를 낳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혼인도 지금 굉장히 감소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럼 과연 뭘까? 이런 거지. 조금 생각해보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결혼을 내가 왜 이게 이제 안 한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과 허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결혼이라는 허들이.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뭐 집도 준비돼야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정적인 소득도 준비돼야 되지. 그리고 이제 누군가 하나는 일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상 일반 이제 2030 특히 20대 중후반부터 시작되는 세대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야. 일단 원인으로 찾아보면 일단 혼인율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혼인이라고 하는 그 허들이 너무 높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은 결국에는 원인을 우리가 무엇을 찾느냐, 왜 애를 안 낳냐라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애를 안 낳냐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저출생이다라고 해가지고 홍보 간행물 만들지, 무슨 행사하지, 전시회하지, 무슨 뭐 공익 광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야. 거기에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거의 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이제 지금 뭐 활성화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결국은 이제 출생
출산율이 저하되면 인구 감소되고 내수 위축되고 경기 침체되고 또 이렇게 출생률이 또 저하되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280조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엉뚱한 데다 이제 돈을 썼을 수도 있다. 그렇지.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난임 지원을 2회 정도는 해준다. 난임이 그거잖아요. 애를 못 갖는 상태는 아니고 조금 갖기 어려운 상태인 사람한테 2회 정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겠다. 약간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하는 건데 참 280조 원을 차라리 뭐 신혼부부 혹은 결혼을 생각하는 부부들한테 야 너네들 결혼해가지고 애 2명 나면 우리 1억 줄게. 아니 이러면 차라리 얼마나 더 좋아요. 이게 현실적인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지원 체계 가기까지 여러 가지의 그런 난관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형평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애 낳았는데 결혼만 하면 집을 준다 그러면은 위장 결혼도 많을 것이고 다른 데는 예산 없는데 왜 거기다 쓰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 무조건 주고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골든타임 지났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땐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저는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면 좀 어느 정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파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펴봤어. 통계를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출산율로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출생률, 합계 출산율을 많이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0.78이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통계의 그 평균치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울은 0.63이야. 63이요? 0.63이야. 서울은 0.63이고 부산은 0.73이야. 제일 많은 데가 세종이야. 0.8 정도 나오나요? 세종은 1.28이야. 1.28. 그나마 세종시가 왜 그럴까? 거기에 따른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공무원들이 많이 살지. 그러니까 안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단은 이제 생활 안정적이고 집값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들이 많아.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합쳐지다 보니까 세종시민 보면 딱 그런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를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전국 단위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집값을 일단 조금 낮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런 낮게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고요. 그렇지.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주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생활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점.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야지만이 이러한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말씀하신 이제 혼인율과 관련해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많잖아요. 이런 출산율이라든지 출생률 관련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면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연령대가 30대가 넘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되는 상황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5살의 여성이 결혼을 하면 애 한 명 낳고 그 뒤에 또 낳으려고 보면 이제 40이 가까워지니까 잘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인의 속도가 계속해서 이제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결혼을 한다고 봐야 되고 결혼을 하고도 둘이 영차영차해서 돈을 모았어. 돈을 모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2, 3년 정도야. 그러면 내가 31살, 32살에 결혼을 하면 일단 애를 낳는 데 걸리는 시간이 2, 3년 정도 되니까 평균적으로 33부터 35 여성 기준으로 애를 낳고 이제 그때 돼서 애를 낳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출산 평균 연령이 33.5세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0.2세 올랐고 고령 출산 산모 비중도 35% 정도로 전년 대비 0.7% 정도 늘었대.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을 갖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명 갖는 거는 부담되고 어렵다는 거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출산 연령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난임 치료라든가 뭐 이제 기형아 검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은 그런 이제 기회비용을 우리가 빨리 결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일단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어제 MZ세대 중에서 25살하고 26, 28살 여성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현실적으로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퇴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 우울해 보였다. 경단이 되는 게 아니냐,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초등학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양육을 위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내 삶을 포기해야 돼. 이런 모습이 좀 좋지 않게 보였다. 아쉬워 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 정도 사회가 팍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애 낳고 싶냐, 안 낳고 싶냐? 지금으로서는 섣부르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낳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된다고. 두 명한테 물어봤지만, 물론. 이게 이제 삶의 질의 네. 완성도 측면에서 그럴 거야. 왜냐면 애를 한 명 낳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비용도 있을 것이고, 네. 대체해야 되는 시간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애를 낳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또 하나 또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 동네 옛날에 내가 살던 신림동에서 초등학교 폐교가 했을까 보니까 그 동네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 신림 구동인데 아파트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살만한 조건의 그 주거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이제 빌라 선호도 아파트 선호도 높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이제 아파트가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애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왜냐면 공동 육아의 개념들이 이제 도입되면 아파트 커뮤니티가 그런 거 담당을 하거든. 어린이집도 거기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애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살아서 애를 낳고 다 떠나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 옛날엔 내가 살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파트 안 살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 사실 뭐 그냥 단독주택에 2층, 1층 세 들어 살거나 아니면은 뭐 다세대 주택 들어가거나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상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 참 보고 자란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을 많이 공급을 하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금 어느 정도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하면 이게 그런 정책적인 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 혼인율과 출생률의 관계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뭐 홍보물 만들고 간행물 만들고 그 정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을 해야만이 일단은 이제 그런 문제들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건 나는 혼인율이라고 생각을 해. 혼인율이 높아져야 돼. 근데 혼인율이 높아지려면은 사회적인 구조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래야지 결혼을 하고, 그렇죠. 영차영차해서 애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애를 낳는 상황조차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혼인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일단은 최소한의 거주 안정성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죠. 참 이 캐나다 쪽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캐나다에서 출생률 관련해서 찾아본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는 아동 수당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라고 해서 6세 미만에게는 1인당 월 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7살부터 18살까지는 1인당 약 40만 원 정도를 매달 월급처럼 주는 거죠. 지급을 하면 사실 이 돈으로 어느 정도 양육비가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게 되는데 이 280조라는 돈 저는
아니, 이런 데 써야 되지 않냐, 차라리. 그렇게 해야 뭐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아이 낳아도 부담 없으니까, 결혼하고 사랑하게 됐으니까, 우리 좀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인 이런 정책도 저는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는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뭐 위원회라든가 네. 뭐 이제 뭐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하겠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권자들이 이런 과정에서 뭐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게 맞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청원도 하는 거고 시민단체 운동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 아, 희망을 가져봅시다. 너무 늦었다고만 하지 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은, 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0.78이라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크고, 신문이라든지 오피니언, 여러 가지 기고하는 곳에도 이런 수치가 언급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말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을 낳으면 집값을 한 20%에 살 수 있게끔 확실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280억 이런 데 쓰란 말이에요. 이 80조를. 네, 280조를. 그러면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이러다가 진짜 다 큰일 나요. 누가 뭐 해주고 다 해줄 거야. 정책은 누가 만들 거고 앞으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생산직 현대차 그렇게 많이 뽑는다고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국인 노동. 그렇지. 네. 저는 또 뭐 이민자 정책도 좀 더 열린 마음에서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집값이든 뭐든 확실하게 돈 써야 될 때 써라. 확실하게 써야 된다. 네, 흥분했어. 아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약간 제가 이런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3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솔직히 출생률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예측컨대